제가 이번에 네.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 네. 탄핵 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언제가 속도를 내면 대선은 벚꽃 대선은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장의 끝은 시대 교체입니다. 목표를 청산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정한 군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온 국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어야 합니다. (19대) 대통령 지원자 안희정입니다. 지원자 안희정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 마음이 떨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국가와 권력, 정치는 우리들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특별한 분들, 정말로 특별한 성격의 분들, 높으신 분들이 하는 그런 나라 살림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이웃들과 시민들이 땀과 성실한 노동으로 걷어낸 그 세금이 우리 모두의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국가 말입니다. 19대 대통령 지원자 저 안희정, 정부와 국가가 평범한 시민들의 그 인권과 상식을 배반하지 않는 나라, 저 그런 나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정치와 정부가 절대로 평범한 우리들의 상식을 배신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지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희정 대통령 지원자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면접장입니다. 5명의 대통령 지원자들을 국민 면접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 면접관 여러분, 지원자의 이력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심층 면접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십니다. 면접관과 인사하시죠? 네, 다시 인사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 구면이신가요? 초면이신가요? 제가 다 저 화면을 통해서 다 구면이신데 이렇게 직접 인사드리는 분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떨리시나요? 아니면 준비한 시간이기 때문에 고대하셨나요? 이 면접장에 서는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늘 떨리고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지원자분들과는 달리 잠깐 출판사 다니신 경험 외에는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예, 저는 정당히 제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면접이 약간 낯설으신 것도 같고 살짝 손을 떨고 계시는 걸 제가 포착했거든요. 예. 네, 편안하게 검증 받으시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마음껏 이야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1차 면접은 이력서 검증입니다. 간단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명 안희정. 이게 특이하게도 아버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희정이라고 지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희자 뚫림인데 제가 64년생입니다. 6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되셨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또 새로운 젊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시대 분위기였던가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글자를 뒤집었느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올해 나이가 이제
만 52세시고요. 최연소 대선 후보십니다. 현직 충청남도 도지사시고 충남 어르신들이 부를 때 우리 희정이 그리고 촛불 집회에서 만난 젊은이들에겐 엑소, 충남 엑소라고 또 불리시더라고요. 유명한 러브스토리를 가진 부인 민주원 씨와 두 아들이 있고 고양이 2마리를 모시고 사는 초급 고양이 집사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진중권 면접관이 또 고양이 애묘가시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고양이에 대해서? 고양이를 통해서 그 깊은 사색을 한 루비 집사님 뭘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요. 선배십니다.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년차 집사고요. 9년차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로 모셨습니다. 네. 집사들은 방을 좀 따로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면접관분들 지금부터 제출된 이력서에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타란을 보니까요. 닮은 꼴 공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인터넷에서 저렇게 불러주시니까 그렇다라고 존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이렇게 부른다. 알겠습니다. 커틀렉에다 칼을 꽂고 나오셨어요. 제가 이 부인 인터뷰를 보니까 1년 내내 연애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밥을 안 사고 부인이 내내 샀다. 근데 어쩌다 그래도 돈 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하신 거 아니었어요? 1년 내내요? 네, 한 번도 안 사셔서. 사실 저희처럼 시골 출신의 대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 어려웠죠. 더군다나 2학년 제가 올라갔던 그 봄에 집이 망했습니다. 아, 저런. 그때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이불 한 채 메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아, 그런 일이. 예, 그래서 7식구가 저희들 자취방에 자야 되는데 7식구가 다 들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뭐 차비거나 뭘 돈 자체가 없었죠. 네. 그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사실 가만히 보면은 대통령 자리에 대한 대통령직에 대한 권력 의지나 난 꼭 대통령을 해야겠다라는 이 마음가짐, 결심 같은 것이 상당히 남다르다라는 인상을 굉장히 깊게 받았는데요. 언제 구체적으로 나는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사실은 저는 직업정치인입니다. 직업정치는 정당을 구성해서 민주주의 헌법에 따라서 정부와 국가를 이끌겠다고 하는 직업인들의 모임이 정당이고 그것이 직업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국가를 이끌겠다라고 도전을 해야 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그 도전에 이제 때가 왔다. 가능한 질문이라면은 언제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차차기도 아니고 차기도 아니고 2번이다. 라고 결심을 내리신 계기가 있다라면은 2010년 도지사 처음 도전할 때부터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이끄는 그 도전의 기회도 회피하지 않고 임하겠다라는 마음은 그때부터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먹었고 그 사이 지방정부를 이끌면서 작은 지방정부 단위이지만 국가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제가 대통령이라면이라는 자세로 고민을 했고 사실은 그 이전에 치면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면서 5년 동안 국가를 책임지는 집권 세력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 왔습니다. 정말로 무거웠습니다. 그 무겁고 힘든 시간이 저에게는 또한 그만큼의 훈련과 또한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업 정치인의 길은 굉장히 쓰라린 길이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17년 동안 계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뿔뿔이 나가고 이랬을 때 왜 옆에 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참 잘 나가지 못했고 다 그 등을 돌렸을 때 그때 왜 옆에 있었죠?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우리한테 희망을 줬습니다. 아, 그는 우리에게 높은 두툼한 봉급 봉투를 주지는 못했지만 우리한테 희망을 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를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원칙을 위해서 싸우셨는데 그만큼 또 많은 미움을 받고 그분도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살아온 인생 속에서 보면 늘 누구를 사랑하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의 모습과 말투까지 쫓아하는 몇 번의 텀이 제 인생에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그런 점에서 저는 참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살아계셨으면 네. 출마하신 안희정 지원자께 뭐라고 하셨을까요? 욕 본다 그랬습니다. 욕 본다 그래. 사실 저희 면접관분들이 안희정 지원자를 만나기를 좀 유독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요? 그중에서도 또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복근 사진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복근은 잘 안 없어집니다, 사실. 저 사실 복근보다 이 광배근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저 심사위원님도 죄송한데 제가 저고리 좀 보세요. 예, 예. 갑자기 좀 푹 더우셔서. 저는 장의를 탈의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이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문제였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아닙니다. 네. 이미지를 좀 바꿔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증하지 않으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참 그렇다. 저를 비난하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서 끊임없이 불길이 일어나요. 자, 2차 이력서 면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가벼운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좀 지원자 면접 간에 이렇게 좀 살가운 분위기를 유도했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좋았는데. 제가 지금 손에 땀이 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본격적으로 국민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안희정 지원자에게는 리더십 역량에 대한 관심도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하위 문구가 또 띄어 있는데요. 도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써 있고요. 판단력, 포용력, 최선. 지금부터 리더십에 대한 역량 검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면접 챕터 1 리더십. 일단 페이스메이커, 불펜 투수에서 요즘은 그냥 폭등했어요. 이럴 줄 아셨습니까, 지원자? 저는 지금 시대에 저의 도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님도 최선을 다해서 대선 재수에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도 또 새로운 도전자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대목 같은데요. 네. 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전을 해야 승리를 하죠. 도전 안 하는데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확고한 승리의 의지는 있으신 겁니까? 저 나름대로는 확고한 이 도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있습니다만 제 신념으로서의 이 자기 확신을 물으란다면 100%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게임 규칙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게임 규칙의 결과까지 제가 이긴다고 100% 얘기해봤자 안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승리의 의지를 여쭤봤습니다. 의지는 확실합니다. 네. 네, 저기 보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는 인물로도 나왔고 안희정 지원자는 저 두 분보다 뭘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일단 시대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가능하면 꼬치로라도 안 때릴란다. 꼬치로라도 안 때릴란다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어쨌든 간에 대화와 타협해야 합니다. 꼬치로도 때리지 말자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집권했을 때에 지금 돌이켜보면 뭐가 좀 부족했고 내가 그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해서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찝히는 점이 있나요?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로 계부원 한 명도 없는 아주 외로운 후보였고 후보가 돼서도 또 후보 지위까지 흔들리면서 정말 어렵게 대통령 되셨던 분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그 또 정권 어떤 그 내각을 꾸릴 수도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했죠. 시대적인 역량과 자원들도 사실상은 충분치 않았고요. 그러나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민주정부 10년 그리고 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9년을 경과하면서 좀 더
많이 훈련받은 분들이 사회 곳곳에 이제 중요한 지도자로 다 곳곳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런 어떤 인물과 정책의 부족부는 많이 좀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참 곤란하셨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문재인 지원자도 있고 한편으로 안희정 지원자도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실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으면 어느 편을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저를 만나면은 저를 제 편을 들어줬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표랑 둘이 계실 때는 문재인 대표를 들어줬습니다. 원래 어른이 된다는 건 그래요, 네가 제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어른이더라고요. 자, 갈수록 우리는 경례를 통해서만 성장하는 것이라 누구를 만나든 경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댓글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안희정 지원자는 보수인가요? 진보인가요? 예, 저는 진보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보 진영에 계신 분입니다만 네.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답변이 이제 저는 보수적 진보입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지금 지난 시대까지의 전통적인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서 가치라고 표현할 까지가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은 야당을 향해서 종북자빨이나 빨갱이라고 요구하는 거에는 사실상 별로 없었어요. 이념이. 그리고 이쪽 진보 진영도 민족주의라든지 계급주의라든지 반세계와 반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같은 기반에 입각해서 진보적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인 국가 과제를 놓고 보면 그 두 개의 이데올로기 스펙트럼 가지고는 어떤 문제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좀 하자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진보인데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들 보게 되면은 바른정당의 스탠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저의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좀 더 정의로워질 거고 인권 수준이 높아질 거고 남북 간의 갈등은 훨씬 평화로 갈 겁니다. 그게 진보의 가치 아닙니까? 새정치를 선언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진보와 보수가 없어지는 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양쪽 모두로부터 한쪽은 약간 저 사람 내 편 아닌데 나랑 비슷한 얘기 하네 이런 얘기 듣고 전통적인 우리 당 지지자들로부터는 버리기는 좀 그런데 형 비유상하네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도전하는 것이 제가 국민들이 선택했다면 한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예,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연정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들과 함께 협동을 해서 정부를 운영을 해야만 국민들이 원하는 안 싸우는 정치. 이해가 갑니다. 민주당이 121석이죠. 그럼 통실을 하기 위해서는 과반을 최소한 넘어야 되니까 정의당이라든지 또 국민의당, 나아가서는 바른정당하고도 같이 연정에 가까운 협치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근데 새누리당까지 포함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어떤 질문에서 협치의 형태가 뭐냐? 결과적으로는 연정 형태가 협치의 가장 좋은 모델일 거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도 그럼 연정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주시길래 저 촛불광장의 국가개혁과제에 그들이 합의한다면 대화를 못할 건 없죠. 구성 못할 거 없습니다. 의회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니 이 국가개혁과제를 놓고 동의한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 이제 이 시끄러움의 화근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믿기에는 그분들이 거기다 동의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저는 이제 의회 정치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던 거고 국민들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새누리당이 그럴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좀 혼나야 돼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얘기가 와전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쁘게 보일 거 이해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새누리하고 연정이 된다 안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에서 이미 그쪽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던데 문제는 이 연정이라는 것이 나눠먹기도 아니고요. 당장 좀 펴떠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각 정당들은 논의를 하라 이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 현재의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회와의 협치 구조 내에서 결정적으로 소수파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가면 더 이상 기존의 정부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다.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죠. 지원자한테 대해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 신념과 안 맞는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해서 뭉텅거리고 이렇게 되면서 일부 국민들은 저 사람이 진보를 표방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타협 보고 저렇게 가지? 정체성 관련해서는 아마 다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습니다. 07과삼 얘기가 있었죠. 이 자서전 내용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이 치고 과가 섭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신 건가요? 저는 지금 과거는 가능하면 헌법의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옹호하지 말아라, 보수 진영도. 쿠데타는 쿠데타지 왜 그것까지 얘기를 하냐. 그러나 산업화의 과정에 국가주도형, 관주도형, 경제개발주도형 그 모델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보릿고개를 넘기는데 주요했다고 국민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평가하고 있는 거고.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 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정쟁을 하는 구조를 좀 깨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취업 준비 중인데요. 네. 취업 네, 이력서에 붙인 사진. 아, 네. 부드러운 느낌 원하시면 이제 브라운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단위 정부가 잘생겨서 지지를 많이 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래요. 우리 희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할머니들은 자기 남편보다 더 좋아해요.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가슴 당당하게 펴시고 자 합격을 위해서 여기 취준생들은 합격률이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제가 이번에 면접에 잘 통과를 해야 돼서 네 알겠습니다. 이쁘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둘. 취미, 특기를 뭘로 정말 좋아하는 영화. 자, 자격증은 일종 운전면허. 그거 왜 넣으면 돼? 난 학생운동하고 전과 기록 때문에 이미 정상적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준비를 할 수가 없었죠. 내 스펙 이거 하나는 쓰고 싶다 하는 거 있으세요 혹시? 민주주의 지도자 국가 검정 자격 제도가 있으면 아마 제가 특혜급을 받았을 겁니다. 안희정 후보님은 요즘 차차기란 말이 귀에 인이 박혔을 것 같아요. 듣기 싫대요. 그래서 그 말이. 차차기라는 말. 차차기를 노리지 차차차기를 노리지 않아요.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력해요. 국민들이 이번 대통령한테 말하는 덕발의 방법이 저는 다 자신 있습니다. 선거하면 맨날 뽑아놓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실망을 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짠. 푸샵을 너무 세게 하신 거 아니야? 정직하게 면접에 임한다면 국민들이 저를 뽑아주지 않으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면접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씨를 잠깐 뵀는데요. 이 포즈는 고민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거 어떻게 이런 포즈를 사상을 쓰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지난 2014년도에 개표 방송을 하는데 최종 이겼을 때 무슨 포즈를 하나 취해달래요. 네. 근데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막 이러는데 좀 식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서 충남지사 안희정. 아 진짜요? 이제 다르면 그래요? 어떻게 전 면접관님께 한 번 더 어필하시겠습니까? 이거 편집된다. 이게 면접장이야 미팅장이야. 참 그렇다. 근데 이제 다니면 이걸 해달래요, 또 다니면서. 근데 어떻게 그래, 정치인 보고 짜증들도 많이 나실 텐데 그래도 이거라도 해서 재밌다고 그러시니까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하긴 하는데 하고 나면서도 어떻게 쑥스러운지 아주 죽겠어요. 네. 네. 자, SBS 특별기획 대선주자 국민 면접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역량 가운데서 안희정 지원자에게 관심이 집중된 항목은 비전, 리더십, 진실성. 자, 이 중에서 진실성에 대한 역량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면접 챕터 2.
진실성. 진실성에 대한 면접이다 보니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200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 캠프에서 정무팀장이었죠. 선거 직후에 기업들로부터 65억 원, 여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서 실형을 하셨는데요. 대통령 측근들의 수상한 돈 거래 전모를 밝히고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51억 원의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 당시는 대선 선거 자금에 대한 정치 자금의 제도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비했습니다. 이런 제도상의 미비 때문에 불법 정치 자금으로서 선거를 일부 치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선 캠프에 살림을 살고 있던 사람으로서 최종 책임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주는 실형을 다 살아야 됐고 또 살았고 그 뒤에도 참여정부 내내 5년 동안 공직에를 안 나가고 못 나갔습니다. 저에게 주어졌던 모든 책임을 다하려 했었고 지원자의 과오가 미비한 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나름대로의 또 다른 해석을 갖고 있습니까? 대선자금 수사 자체는 또 제 개인의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 전면에서 그 당시의 대선 자금이라고 하는 선거 정치 자금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살림을 회계를 책임져야 됐던 사람 입장에서 제가 그것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혼자서 뒤집어 썼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안희정이라는 지원자를 딱 내세워서 거기에다가 그냥 혼자서 뒤집어 씌우고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물론 액수는 작았지만. 그거 문제였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억울하진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럽죠. 개인적으로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아무리 작은 거라도 또 제 실수도 있고 제 잘못도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정치자금을 대하는 것 속에서 저도 그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저도 무심결에 그냥 그것에 타협을 해버린 거죠. 깨끗한 선거와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대지저금통을 모아줬던 그 시민들의 입장으로 보면 그것도 실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당시 이제 이 결심 공판 최후 진술. 대통령 선거로부터 이제 1년인데요. 지난해 12월에 그 영광과 이런 것들을 제 긍지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잘못과 허물이 있다면 모두 반성하겠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님과 그분을 모시고 해왔던 제 정치의 여정으로 보면 제 배역이 다 끝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누에꼬치처럼 이제 허물로 땅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제 역할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넷상의 아이디 김지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기사님, 촛불 집회도 그리 열심히 나오시더니 이재용 기각 판결을 왜 옹호하셨나요? 이재용 기각 판결을 왜 옹호하셨나요? 배신감마저 드네요. 구속영장 심사가 기각된 것을 제가 옹호한 건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던 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삼권 분립이 가지고 있는 큰 원칙이다. 말씀하신 원칙에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요. 지금 상황을 감안해 보면 지나친 형식 논리가 아닐지 싶은데요. 그래도 어찌합니까? 그것이 국민의 법감정과 정서에는 어긋난다는 말씀으로서 저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만 삼권 분립이라는 큰 원칙 내에서 각각의 결론을 존중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자로서의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말씀은 좀 하나만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뒤엎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법 비판이라는 걸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이다라는 것은 최종적인 진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합의된 규칙 내에서의 판단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판단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원의 판단은 무조건 뭐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우기는 건 상당히 제가 볼 땐 보수적인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상 누구나 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정에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평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이든 누구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이 마치 큰 뭔가 패배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정서는 저는 못 갖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사한 맥락일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지난해 경찰이 1,000원짜리 락스를 훔친 치매 할머니를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원칙주의자 입장에서는 악법도 법인 게 당연할 텐데 이 사안에 대한 지원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라고 하지만 법치주의는 반드시 좋은 민주주의 리더십에 입각해야 합니다. 이 민주주의 리더십을 통해서 법치라고 하는 그 공정성과 정의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사실상은 법치 자체는 강자의 이익으로 갑니다. 법대로 해! 이건 강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약자가 그 얘기 못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반드시 인치와 법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영역이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공화국은 성공합니다. 약자에게 힘을 주고 강자에게는 바르게 하는 것, 이게 아마 법의 정의가 지켜져야 될 가장 큰 운영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국민들이 우리 지원자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측면이 뭐냐면 그 촛불 집회를 일궈내시는 방식이 문제인데 첫 번째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민주주의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싸우지 마라. 이 첫 번째 요구야 다 받아들이죠. 갑자기 두 번째 단서에서 싸우지 말라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당해 보이게 권력을 행사했던 대통령과 싸우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지원자가 지금 왜 그러지? 제가 흔히들 용서하고 통합하자는 말이 다 용서하고 묻자는 말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이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왜 나왔습니까?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생긴죠. 정당 정치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의회는 대통령의 거수기밖에 안 되고 야당은 대통령이 볼 때는 맨날 발목만 잡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죠. 제가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국민들의 요구다라고 얘기했던 대목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와 타협의 능력을 높여서 의회 정치가 작동을 하게 하라. 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 의회 정치가 이 갈등과 이런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의회 정치의 현실이 국민들로서는 사실 반품하고 싶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지나친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닌가. 재판의 결과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심사 기각된 것을 가지고 제가 사법부에 대한 사법개혁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얘기를 한다든지 저 광장에 촛불 광장에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그 질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 이야기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다 덮자라거나 용서해주자는 말로까지 확대되는 건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제 생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현실적인 의회에다가 싸우지 말라는 얘기는 의회에다가 또 대통령 자신에게 할 얘기지 국민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할 얘기는 아니죠. 아닙니다. 국민은 제가 싸우지 말라고 했던 얘기는 의회는 맨날 정당 간에 싸우기만 하지 국가가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분노의 작두를 타지 말라. 이런 말씀 같은 거는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작두를 할 거냐는 어떠한 정치를 할 거냐인데 대중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의 작두를 타버리면 굉장히 한 시대의 폭력과 전쟁의 시기로 만들어야 돼요. 지원자. 지금 분노할 땐 분노해야 돼.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근데 지원자는 이렇게 오해의 여지를 늘 남겨두죠?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께 직업 정치인으로서 또 현실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 있게 하려고 하는 저의 이 어법이 분노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지원자, 협치를 굉장히 강조하는 지원자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를 좀 바꿔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꼬마 혁명가에다가 반미 청년의 아주 지극히 과격한 반미주의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극과 극은 통한다고 이제 온 건 보수 쪽으로 이미지를 좀 바꾸려는 거 그런 의도 없습니까? 저는 독재자와 쿠데타와 맞서서 화염병을 들고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부정선거나 쿠데타의 역사는 이제 과거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우리한테 정의를 주고 있느냐 말이죠.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우리 시민생활과 경제생활과 국가생활에 민주주의가 우리의 작동 원리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민주주의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는 어떠세요? 더구나 아들이 또래 그 고만고만한 아들이 둘이 있으면 아들 키우면서 정말 그 사내 아이들의 그 치열한 그 헤게모니 전쟁, 패권 전쟁은 대단한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것도 역시 자율적인 어떤 그들의 아니, 그게 되나요? 법과 규정에 의해서 민주주의. 아이들한테 딱 저는 두 가지만 부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 나 딱 두 개만 부탁하자. 민주주의. 국가제도. 폭력만 쓰지 말아라. 가장 적극적인 폭력은 물리적 폭력일 것이고 가장 소극적 폭력은 차별이다. 두 번째는 가능하면 거짓말 하지 말고 살거라. 어려운 일인데 정말 어려운 일인데 노력하거라. 댁에서도 이렇게 진지하십니까? 늘? 안 그렇습니다. 저랑 저 조금 다른 이걸 약간 좀 더 편안한 약간 좀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제가 한 2시간 웃겨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2017 SBS 특별기획 대선주자 국민면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의 리더십은 자기가 혼자 다 하는 리더십이 아니거든요. 제가 느끼고 만들어왔던 소신 그대로 성실하게 답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대선주자 국민면접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약간 쉬는 시간 겸 장소도 좀 옮겨봤고요. 네. 이름하여 악플 읽기 시간입니다. 그게 쉬는 시간입니까? 네, 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인터넷에 돌고 있는 댓글들을 다 일일이 챙겨보시는 편이신가요? 많이 보려고 하는데 요즘은 너무 많아서 다 못 봅니다, 솔직히. 예. 아, 그런 걸 굳이 상처가 될 줄 알고도 좀 보실 수밖에 없는 성격인가요? 훈련 삼아서 더 보려고 노력하는 편? 저희가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악플들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악플은 그저 악플일 뿐이니 가볍게 웃어 넘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도움이 아니죠. 이 말씀을 참 오랫동안 또 많이 들었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었어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러니까 좀 더 문재인 대표를 좀 세게 비판도 하고 나서봐, 각을 세워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 소신과 포부가 있어서 도전하는 건데 왜 제 소신을 안 묻고 상대방을 우선 좀 비난해보라고 이 질문을 줍니까? 나 그런 대답 안 할랍니다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으니까 훨씬 제 마음도 편하고 제 얘기도 좀 편해졌습니다. 안희정 지원자는 승리를 위한 자신만의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실 생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왜냐면 이 야권의 DNA는 도전과 역전입니다. 71년 40대 기수로는 김대중도 열세의 상황에서 도전을 했고 역전시켰습니다. 2002년 노무현의 도전도 이인제 대세론 속에서 약체였지만 도전을 통해서 역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야권의 DNA는 도전과 역전이고 그것은 저 안희정입니다. 자꾸 카피북을 이렇게 뭔가 거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직접 읽어주시죠. 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 사기를 올려주시는군요. 입 닫으면 엑소, 입 열면 민주주의 진지충. 민주주의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 정치로서 민주주의. 계속 보도록 하죠. 안희정이 누구? 예쁨? 인지도 캐안승. 그렇죠. 아직도 저희 이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지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인지도가 높지 않은데 현재의 지지율 나오는 것도 보면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 앞으로 인지도가 확산되면 지지도가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현재 인지도를 가지고도 지지율을 의식해서 현재의 인지도를 가지고도 이 정도의 지금 태풍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지도 자체가 더 넓어지면 이게 태풍이 아니라 얼마나 더 큰 폭탄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굉장히 겁이 납니다. 조절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악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시간을 드릴까요? 악플에 대한? 더 읽자고요? 살펴봤던 악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혹시 남아있으시다면? 요토로 치면 뒷바람만 받고 배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역풍을 봐줘도 요토는 앞으로 가거든요. 그게 요토 항해술의 핵심이죠. 또 아카데미 됩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요트처럼 사는 게 인생 아닐까요? 그것을 뒷바람 맞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앞으로 가는 게 배의 원리가 아니더라고요. 네. 안희정 지원자의 내공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 면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약 1년 후 가상의 미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018년 1월 9일입니다. 평창올림픽 개최를 한 달 남겨두고 전국에 중증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은 환자가 벌써 3명째.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바이러스의 원인이나 전파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올림픽 개최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경우 국제 신인도 하락은 물론 64조 원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포기해야 합니다. 대통령 안희정은 이 보고를 받고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내리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4조 원이라는 돈을 지금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셨습니다. 64조 원이라는 돈이 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로 볼 때.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강행을 한다고 해서 선수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대회는 무산돼 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제보건기구와 상의해서 대회에 대한 안전성 차원에서 대회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 가짜 뉴스 나오고 온갖 괴담도 막 돌 텐데 많은 경우에 이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불안해하지 않도록 오히려 이제 위험의 가능성을 좀 축소해서 발표하는 경향들이 많았거든요, 그동안.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지금 인터넷 시대에 사실상은 그러한 정보의 축소와 정보의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켜지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특수 요원들에 의한 어떤 활동이라면 보안이 지켜지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의 일반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기밀사항으로 한다고 해서 기밀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신속하게 이 정보를 공개하고 그것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노력과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것에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직에 지원한 안희정 지원자의 깊은 고민이 엿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3가지 역량 가운데 이제 비전만 남았습니다. 자, 비전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면접 챕터 3. 여기 보면은 이제 사드 논란이라는 항목이 있어가지고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간의 사드 배치를 하기로 한 그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간의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결국 이제 배치하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우선은 우리의 안보 체계가 전략적 한미 동맹의 그 틀 내에 지금 현재 짜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하더라도 이 동맹 체제 내에서 우선 논의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우리 당장 걱정되는 게 중국의 경제 보복, 또 그 밖에 더 나아가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보복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을 지키겠다고 얘기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그것을 신냉전 체제, 쉽게 말하면 세계 MD 체제의 한 첫 단추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그럴 경우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우리가 받기가 참 힘들어진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아니면 그냥 돌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 정세 속에서 우리의 선거 내에서 찬반으로 갈려가지고는 다음번 정부를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언제든지 우리 5천만의 안보상의 안전과 이익에 한 푼이라도 더 나가는 쪽으로 정부를 이끌겠습니다. 근데 사드 배치를 하게 되는 순간에 그 참여정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 외교 전략이라는 건 좀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선은 사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핵으로부터 우리 안보의 이익 때문에 배치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해외 주둔지에 대한 방어무기 체계로 미국이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거라서 이 체제를 우리가 당장 이 거부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는 위험성 있는 뇌관입니다. 그리고 이 뇌관을 건드려가지고는 문제를 풀기가 더 어렵습니다. 제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면 이 분단되어 있는 형태를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는 평화 체제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가 아시아의 다자안보 체제의 틀 내에서 미국과 중국에 껴가지고 양쪽에 두드려 맞는 나라를 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배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두드려 맞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양쪽으로부터 두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죠. 이제 그런 문제를 다음 정부를 제가 이끌게 된다면 그런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한해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남북 대화를 우선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기권하거나 침묵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원자는 앞으로? 우리도 아마 국제사회에서 얘기되어지는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에 대해서 똑같이 그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줘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네. 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인권 수준에서의 인권 제재와 인권을 구조하기 위한 활동에도 우리는 같은 보조를 맞춰야 된다. 다만 저쪽 체제하고의 계속 대립적인 어떤 대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과는 좀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분명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를 그때그때 그러면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준을 거기에다 요구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권 대화가 문제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까지 참여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부터 역대 모든 정부들이 남북 간의 존중과 그리고 평화적인 대화의 노력에 대해서 합의됐다면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을 우선은 저는 기본에 깔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사 생활로 대통령으로 바로 가는데 그 국회의원도 거치지 않으셨는데 국회와 이야기를 하고 타협을 하고 소통을 한다. 충분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저는 30년의 정당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야당, 제1야당의 최고위원을 2년을 했습니다. 정당과 의회의 정치에 대해서 제가 전혀 논외자로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도지사하고 대통령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5천만 명의 그 국가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수압이 셉니다. 훨씬 셉니다. 그래서 도지사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운영과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상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사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그동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점은 어떻게? 제가 정치를 하고 지난 7년 동안 도지사를 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다뤘던 주제입니다. 제 마음속의 분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한 거였습니다. 2달에 한 번씩 그 의정단상에 서가지고 그 많은 공격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때는 뭐 인격적인 공격까지도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그분들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그러면은 그 분노, 억울함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그 인간적인 감정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저를 비난하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서 끊임없이 불길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그의 성난 목소리를 그의 눈을 보면서 편안하게 듣고 싶은 수습니다. 그래야 제가 좋은 정치인 될 것 같아서요.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여튼 뭐 운동을 해서 막 몸을 돌리기도 하고요. 예. 가끔 저 훌륭하신 분한테 가서 제 막 속사정도 털어놓고. 어떤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내각이나 또는 청와대 보좌진을 구성한다면 어떤 자리를 제일 먼저 인사 1호로 선임하시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비서실장이 제일 거기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서실장 인선에 있어서 가장 큰 인사 원칙은 뭐겠습니까? 리더십의 가장 두루두루함이 가장 기본일 겁니다. 두루두루. 만약에 비서실장을 선임을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신 인물이 있나요?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지원자는 비서실장을 제일 먼저 지명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생각을 안 해뒀다면은 국민들로서는 조금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 늦은 게 아닌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더 좋아해 주실 것 같습니다.
도지사를 하시면서도 이제 수많은 인재들을 또 등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본인이 적용했던 인사 원칙. 인사의 모든 가장 큰 원칙은 적재적소입니다. 그 기능에 맞는 사람을 써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선거에 도움을 준 분들이 이제 많은 그 무슨 논공 행상처럼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 요직들을 좀 차지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봤단 말이죠. 천사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셨을 것 같지는 않고 다들 마음들이 있을 텐데 원칙은 적재적소란 말이죠. 그럴 때 갈등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볼 때는 크게 한 3가지 원칙입니다. 적재적소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두 번째로가 정통성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당이면 정당의 정통성, 회사면 회사의 정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갑자기 너무 스카웃을 남발해버리면 그 회사도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정치적이며 정무적 어떤 밸런스를 맞춰줘야 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2인자를 두지 않는 인사 관리로 유명하거든요. 하지만 뭐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문재인 또 지금 나와 계신 안희정 이런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해주실 그런 분들이 주위에 계신가요? 예를 들면 뭐 참여정부 때 그렇게 고생만 하고 억울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를 사랑해주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참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변에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정부를 운영하고 한 시대를 만드는 것은 한 시대의 집단지성과 집단 역량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요. 참모들이 이런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안 지사는 누구하고 상의를 했느냐라고 먼저 물어보고 지켜야 하는 과정을 지켰는지 꼭 물어본다. 과정이 없으면 다시 상의해서 오라고 얘기를 한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그만큼 중요시한다라는 것, 검증 과정을 또 그만큼 중요시한다라는 것 알겠는데 살다 보면은 조직 내에서 개인의 매우 탁월하고 좋은 의견이 요즘 말로 갑툭튀로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묵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하여튼 간에 제도의 지배를 좀 높이려고 합니다. 제도의 지배를 좀 높여야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중시하는 게 효율성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사적 감정이라든가 사적인 연주를 제거할 수 있어서라고 봅니까? 아무래도 좋은 제도만이 민주주의자로서 믿어야 될 가장 원칙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도지사 하면서 가로림 만에 주력발전소라고 하는 환경과 개발에 쟁점이 세게 붙은 적이 있습니다. 도지사님들한테 도지사님께 중요한 도민들이 왔습니다. 웬 말이냐! 웬 말이야! 웬 말이야! 많은 단체들은 나는 환경 가치를 소중히 함으로 주류발전소 나는 반대라고 정책 선언을 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반 양측 모두를 얘기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서 그 결론에 따르겠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추구했던 그 제도의 정의에 의해서 결론 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 모두에게 좀 더 승복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재벌이라는 말이 없죠. 재벌은 영어로도 재벌이에요. 이게 기업과는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하게 이런 체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벌의 지배구조를 자체가 아예 해체시키자. 이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 지배구조 자체를 인정해주되 거기서 나온 피해 같은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대타협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해소하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본인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재벌과 대기업 개혁의 가장 핵심적 문제의식은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수법을 어긴 상수법이 법적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출발선의 공정성을 부여해야만 민주공화국의 갈등과 괴리가 균열이 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장경제의 모든 그 활력의 근본이 되고 있는 공정경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가지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법을 만들겠다는 저의 의지만큼 확고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재벌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개혁 방안들은 큰 가닥이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합의된 만큼 집권당과 함께 또 원내의 다수파와 함께 재벌 개혁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경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지원을 하셨잖아요. 예. 임시정부서부터 이명박 정권까지로 이렇게 한정을 지을게요. 본인이 타임머신을 타고 갔어서 대통령이 되는 건데 어느 지점에 가셔야 되냐면 내가 그 자리에 갔었으면 이 조처를 했다면 대한민국이 훨씬 더 지금 더 좋았을 거다라는 지점. 예, 그 지점을 어디로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모든 것의 출발점이 독립운동 시점부터 있죠. 독립운동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임시정부로?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염두에 두고 계세요?
3.1 독립운동 이후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서 독립운동이 좌우를 망라해서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서 합의를 하려고 했던 그 어느 시점입니다. 그에 따라서 좌우파에 따라서 임시정부에 대한 인정과 태도들이 각각 달라지는데 가능하면 그 임시정부가 프랑스 파리 드골의 망명정부와 같은 그런 목표를 갖고 힘을 뭉치도록 저는 할 겁니다. 바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임시정부 때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주자 국민면접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거든. 저에 대한 약간의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들린다라는 과격하시네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 압박 면접 2대1. 시대 교체, 이게 이제 제일 공약인데요. 어떤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으로 표현되었던 국가주의 시대로부터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가자는 제안입니다. 근데 그 주인의 얘기를 하면서 투표하는 것만이 주인의 몫이 아니다. 주인 노릇을 해야 된다. 주인 노릇이 뭔가요? 자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요한 정책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함께 묻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참여의 문제인데 참여의 형태는 어떤 게 돼야지 시대 교체가 되나요? 지방자치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은 좀 더 자기 일상의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읍면동별 주민자치회를 좀 더 만들어서 그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의 구조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독특하게도 역대 정부들 다 계승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죠. 이게 참 재밌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 성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도 계승하겠다 그러는데 이걸 계승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 성장은 성장이라는 단어를 왜 썼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지만 기후변화와 환경 생태에 대한 가치를 국가가 주요한 성장 노진 경제산업의 원리로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5년 정권이 정말로 신대륙의 새로운 나라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기존에 있는 정부들이 써왔던 정책의 핵심 골자는 이미 우리가 해야 될 핵심적인 주제들을 관통하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그건 잘 계승해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계승의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공과를 어느 정도로 보시며 특히 그 공은 뭐고 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랑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도 국민에게 성실한 대통령이셨고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의 이유, 특권과 반칙을 극복하고 원칙과 상식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통합형 대통령이 되달라고 요청을 했고 통치력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국가 권력 시간을 끝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해서 민주주의 정부를 잘 운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임금생활제와 소득의 양극화 문제는 사실상은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근데 보통 그 많은 그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확대 막아야 된다. 지금 있는 거 축소해야 된다 이러는데 뭐랄까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만 조금 개선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한 번 고용이 평생 직장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 유연화와 노동 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임금의 차별과 양극화를 정당화시키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죠. 그런데 정부의 개입은 시장을 죽인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장도 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래 과정에서의 규칙을 정하는 문제는 이것은 철저히 민주주의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문제들도 정부의 좋은 정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복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거 딱 말을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생각나고요. 홍준표 지사가 생각난단 말이죠. 보편적 복지와 이른바 선별적 복지 이런 거에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미 전국에서 무상급식이나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 그리고 노인복지 등 모든 정책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지방정부를 이끌어온 저 안희정입니다. 제가 얘기한 이 문장을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지사가 했던 말과 똑같은 가중치와 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저에 대한 약간의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들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과격하시네요. 네, 그래서 복지 정책을 설계할 때 가장 핵심은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통한 일자리 복지 정책을 쓰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 사회 현실에 대한 극복 방안을 만들자라고 하는 저의 문제의식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면접 모든 관문을 다 통과하셨는데요. 안희정 지원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통과하셨다니까 합격했다는 것처럼 들려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국민을 대신해서 위원님들이 던져준 질문들 하나하나에 제가 좀 만족할 답변도 있었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느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진실로 제 마음에 느낀 제 진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부족함은 국민들과 시대가 함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더 좋은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한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안희정 지원자는 어떤 리더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평범한 시민의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지도자. 그런 사람이 되고. 네, 국민 면접관 여러분, 오늘 마음의 결정에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대선 주자 국민 면접,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다, 싸운다. 제가 아무나 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저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시각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다른 시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잠깐만, 지원자님.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게 그 얘기. 관련 업체는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니까 왜 묻겠다고 하셨냐고요. 이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지원자님 그리고 두 면접관님. 그만하시랍니다. 네. 그만하시랍니다.